잘 모릅니다. 복잡하다. 왜 있나? 헌법.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 맡은 신영일입니다. 작년 한 해 유행했던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기업에서 소확행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분석했더니 그중에 5위를 강의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잘 들어도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질 헌법 강의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할 텐데 새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원입니다. 네. 덕원 씨는 헌법에 좀 관심이 있었나요? 사실 많은 분들처럼 헌법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그게 뭔지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네. 헌법이 무엇인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주 소년하고 친하죠? 네. 예, 제주 소년이 먼저 와서 이거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오랜만에 강의를 들으니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예. 그 강의 내용이 알차고 되게 깊이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힘들지는 않았다 그래요? 아마 힘들었겠죠. 네. 덕원 씨도 오늘 약간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네, 단단히 마음 먹고 오늘 네. 알차게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이병진 씨는 어떻게 헌법하고 조금 친해진 것 같습니까? 바로 저 인터뷰입니까? 예. 아비게일 안 합니까? 네? 아비게일 아니, 안 하고 건너뛰고 아비갈 씨 마지막에 하려고요. 왜요? 생각 중이셨나 마지막인 봐요. 줄 알고 맘 놓고 있었거든요. 아하. 이게 너무 저 연장제 우대를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예, 예. 네. 뭐라고 그러셨죠? 헌법하고 조금 친해지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아직은? 이게 그러니까 제주 소년 같은 경우는 워낙 똑똑한 친구여서 네. 뭐 두 번의 강의에도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더 쉽고 더 재밌는 강의를 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근데 뭐 지난주와는 다르게 제가 필기도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네요. 예, 배울 게 많아서 메모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시민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도 재밌는 강의, 재밌는 네. 수업, 좀 마음 편안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그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근데 필기도구는 저 제작진에서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반납할게요. 예. 그 정도는 우리 다 드릴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우리 다 똑같은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티가 나요. 지금 세 분이 다 똑같은 필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아, 단체로 준비했구나 하는데 네, 예. 이걸 다 지적하시는군요. 예. 끝나고 얼마나 적었나 볼 거예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네. 네. 자, 아비갈 씨는 헌법에 대해서 어려운 느낌은 없으세요? 머리는 끄덕끄덕하지만 이게 네. 무슨 말이지 하면서 듣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궁금한 것들이 조금씩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오늘도 역시 궁금증을 풀어갈 그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책임져 줄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 아닐까요? 국가가 있는 이유는 헌법에 써져 있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그걸 이제 지키는 데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 국가는 거기까지인 거죠. 제가 말씀드릴 거는 헌법의 이제 세계사적 흐름 그런 얘기인데요. 헌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간단해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고 독일과 미국이 상당히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아주 재밌는 테마가 하나 있는데 낙태예요. 네. 진짜? 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유가 걸려 있죠. 되게 교묘하게 잘 써놨다. 독일에서도 살고 싶고 미국에서도 살고 싶은. 예. 자, 그러면 우리 헌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인간 존엄을 우선으로 봐야 되느냐, 개인의 자유를 우선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한테 닥친 과제는 저 얘기입니다. 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승식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교수님의 소확행은 뭡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꼭 사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공짜로 보내줬을 때 예, 그때 제일 다만 이제 그 끝에 보면은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 확실히 공부하는 분답게 책을 그냥 받았을 때 그렇죠. 그때가 행복하다. 예. 아, 그러시군요. 최소 한 3만 원은 버는 거니까. 요즘 책값이 워낙 비싸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해외 사례가 뭐가 있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국가가 독일과 미국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독일하고 미국 헌법의 아주 그 기본적인 취지만 안다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 헌법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 국가 헌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수님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헌법의 이제 세계사적 흐름 그런 얘기인데요. 헌법 자체가 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명확하게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헌법이 뭔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작년이죠. 이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 이제 뭐 헌법이 일상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는데요. 가장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영일 선생님 그 고등학교 혹시 동창회 가입하셨습니까? 동창회 뭐 특별히 가입은 예. 안 했고요. 그냥 가끔 사회는 봐드립니다. 아 그럼 거기 예. 예. 동창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네. 첫날 이렇게 딱 가면은 그 동창회 총무라는 사람이 뭘 주든가요? 통상적으로 수건하고 뭐 필기구 같은 거. 예, 필기구 예. 그다음에 수첩 같은 거 하나 예, 주지 수첩. 않아요? 예, 동문 예. 수첩. 예. 여러분 그 수첩을 이렇게 딱 보시면 제일 끝에 보시면은 동창회 회칙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럼 그 동창회 회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동창회라는 기구하고 그 동창 회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창회 칙을 보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파트가 그 동창회가 어떤 성격인가 그게 나올 겁니다. 이 동창회는 무슨 고등학교 몇 회 동창회로서 뭐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뭐 그런 조직이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동창 회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나오죠. 그죠?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권리라고 하면은 뭐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무슨 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MT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게 나온 다음에 의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때마다 회비를 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파트에는 회장이 나오고 부회장이 나오고 총무가 나오고 뭐 이런 기구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런 동창회라는 조직의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회원들한테 이런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걸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집행해 가는 기구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그 동창 회칙을 천배 만배 뻥튀기를 하면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예, 그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도 보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가 성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넘어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의무는 뭡니까? 남자는 군대 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학술적으로는 입법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입법부를 국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행정부를 정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사법부를 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뭐 헌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간단해요.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가라는 게 생겼을 때서부터 헌법이라는 건 있어 왔죠,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뭐 헌법을 연구한다. 본격적인 헌법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18세기 말 근대 헌법서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이후의 현대 헌법. 통상 이제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헌법의 시대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세기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여러분 정치 환경이 절대왕정 시대였죠. 국왕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을 해서 개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한 역사적인 사건이 뭡니까? 혹시 프랑스 대혁명으로 상징되는 시민혁명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절대 왕정을 깨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다시 이제 헌법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시절에 여러분 그 당시 한 2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헌법에 담고 싶었을까요? 혹시 이병진 선생님, 예, 저를 쳐다보시길래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참고적으로 수업할 때 어떤 학생을 시킨 다음에 그 뒤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조심하십시오. 예. 글쎄요, 제가 저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혁명을 거쳤고 예. 그러고 나서 그 시민들, 그 국민들이 담고 싶었던 내용이라면 예.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한 자유에 관련한 것들을 예. 더 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예. 예.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왕이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국왕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시민을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새로운 시절에 이제 사람들은 어떤 헌법을 꿈꿨냐면 바로 저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을 나눠서 우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헌법을 꾸몄던 겁니다. 그걸 여러분 상징하는 대표적인 헌법이 1787년에 나온 미국 헌법이고요. 저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입니다. 국가 권력을 쪼개서 시민이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게 저 당시에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한 100년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나오죠. 모순이 나오고. 덕원 씨께서는 그 어떤 부작용? 이게 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까 너무 심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심해진다. 그럼 그게 심해지면은 네. 사회가 뭘 고통을 받을까요? 그럼 좀 혼란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예. 아무래도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에게 절대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최소한 밤에 도둑놈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 국가관을 야경 국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강자들한테는 자유가 참 좋은데 없는 약자들한테는 자유라는 게 방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게 양극화죠.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보호를 할 거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흐름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걸 상징하는 헌법이 바로 1919년 독일 이제 바이마르 헌법인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국가가 경제 문제에 적극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 정책을 하고 그 시대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근대 헌법 시절에는 재산권이 절대적 기본권이었어요.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행사할 것이며 이렇게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요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복지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그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소위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를 표방한다는 입장에서는 근대 헌법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그 시절 헌법을 많이 그리워하는 입장인 거고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해야 한다는 소위 그리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저 현대 헌법 이 관점에 입각을 해서 사회 경제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복지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다르죠.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원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대 헌법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헌법에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공익이 항상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단적인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요즘 이제 근래 여러분 하고 있는 것 중에 동네에 가보면 골목 상권, 시장들을 골목 이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 헌법 그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 헌법에서는 가능해졌고 오히려 그런 게 국가의 역할과 기능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과연 헌법적으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거를 따질 때 어떻게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과연 대형마트 업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항상 충돌을 하겠죠. 그죠? 여기 아비가일 씨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 이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는 현대 헌법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그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에서 나는 막 그 스릴을 만끽하고 싶으려면 한 150km 달려야 하는데 못 달리게 하죠. 그죠? 예, 도로 환경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거냐?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이익을 형량하는 과정인데, 그런 규제를 통해서 얻는 공익이 더 많으냐? 아니면 그 시민의 자유가 더 우선인 것이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독일과 이제 미국 얘기가 뭐냐면, 독일은 대표적으로 그 공동체의 공익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제 성숙이 돼서 재판으로 다투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과연 위헌이야, 합헌이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공익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 그럼 여러분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 그럼 여러분 그 9명 구성이 잘 돼야 되겠죠. 만약에 그 9명 중에 뭐 7명이 뭐 공동체 뭐 그쪽에만 뭐 다 있다든지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3명은 다소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또 나머지 3명은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또 나머지 3명은 진보와 보수 가운데 있는 중도적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안분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독일과 미국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 이제 입헌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2개의 국가라고 보셔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최고로 지향하는 이념이 인간 존엄이라는 개념이에요. 저건 이제 공동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뭘 보면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냐면, 대부분 1조나 2조쯤에 뚜렷하게 이제 자기네 나라 이제 국가의 헌법은 이렇다, 그런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간 존엄은 불가침이고 이걸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절대적인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이념이 이제 개인의 자유인데,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그때 고등학교도 다니셨을 때 독립선언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때 뚜렷하게 저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독립선언서 그 얘기를 지금 미국 헌법에 그대로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공익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이 의지가 강하죠. 자, 그러면 결국 이 2가지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헌법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뚜렷하게 저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저거 인간 존엄을 우선으로 봐야 되느냐, 개인의 자유를 우선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한테 닥친 과제는 여러분 바로 이제 혹시 이병진 선생님은 뭘 우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 이게 뭐 독일이냐 미국이냐 따지면 독일에서도 살고 싶고 미국에서도 살고 싶은 뭐 저도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저걸 어떻게 잘 섞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게 여러분들 그 개인의 성향이라 그러죠. 성향. 다소 보수적인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물론 완전히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이제 그건 이제 극우와 극좌가 되는 거고, 조금 그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바로 나오는데, 독일 기본법 1조 1항 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나오죠. 독일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인간 존엄이 무슨 얘기냐? 통상적으로 여러분 독일 학자들 스스로도 얘기를 하기를 전체 법 질서를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고 다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메피스토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존하고 있는 소설가가 과거 이제 나치 시대에 나치 정권에 부역을 하던 한 배우를 풍자한 소설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생존한 사람의 언론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거와 사망한 자의 인간 존엄 이게 충돌을 하게 된 거죠. 누굽니까 여러분? 그 후손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네, 굉장히 나쁘겠죠. 그래서 이 출판물 출판 금지를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독일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단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1조 제1항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 의무는 인간의 사망과 더불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인격, 명예, 인간 존엄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여러분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뭡니까? 저 소설 출판 금지하는 건 저건 정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덕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왜 보통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이 살고 죽고 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인간 존엄성 사망하더라도 사실 좀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놀리거나 뭐 비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저 취지가 지금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바로 그 취지와 굉장히 유사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왜 인간 존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왜 저런 개념을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 삼았느냐? 첫째가 요인이 여러분 저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적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 여러분 서독 49년 서독 동서독 출발하기 전에 홀로코스트, 나치, 굉장히 극단적인 인권 유린 이제 그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망한 다음에 새로운 서독 질서를 세울 때는 다시는 이제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저 칸트의 영향인데 인간 존엄과 관련해서 여러분 칸트가 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절대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했었죠. 칸트가. 독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저 얘기를 아주 자주 잘 써먹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하나 볼게요. 이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장면인데 여러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하죠. 뭐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거짓말 탐지기 그거 하는데 그게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을 기계와 결부시켜서 진실을 얻는 것이다. 이건 그 방법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저거 헌법 위반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뿌리가 칸트 그 정언 명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유럽이 통상적으로 그렇지만 보통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유럽은 이제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독일의 경우에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헌법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죠. 혹시 그 신영일 선생님, 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그 언론 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별로 뉴스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어서요. 아 그러세요? 예능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예. 많이는 못 들어봤습니다. 뉴스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디오 뉴스는 좀 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야, 그 이병진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요? 예. 얘도 못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자유민주주의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반드시 이제 헌법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개념이라서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개념 들어봤냐 이제 그러면 태극기 집회 뭐 어떻게 가서 뭐 거기서 들어봤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에요. 한 사람 한 집단에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전체 구성원 과반수로 결정을 해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다수결로 결정을 해라.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 개념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싱겁죠. 그럼 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조직의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싱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내용으로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죠. 제대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면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와 평등 중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념에 갇혀서 남북 대치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제 그런 세월을 오래 살아서 사회 민주주의 얘기조차 나오면 어디 끌려가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운 뭐 세월을 오래 보냈는데 사회 민주주의는 여러분 민주주의의 당연한 하나의 내용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회 민주주의가 뭘 하는 거냐? 두 가지죠. 국가가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경제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복지를 해준다는 거죠. 예. 예. 다음에 이제 좀 미국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1787년 처음 미국 연방헌법을 만들 때 각 지역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그 연방헌법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성문헌법을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록화가 거의 국보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혹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시죠. 왜 미국은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분산, 국가 권력의 약화, 왜 그걸 절대적으로 그랬을까요? 그거는 미국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땠습니까? 1787년 연방국가가 되기 전에 어떤 세월을 오래 살았죠?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 국왕이 하는 그 못된 짓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고 새로운 자기들만의 국가를 건설할 때 절대로 영국 국왕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다들 아시는 존 로크라는 이제 영국의 정치 철학자죠. 저 사람이 주장한 게 여러분 사회계약설이죠. 사회계약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죠. 저게 절실하게 미국인들 사이에 마음에 와닿던 겁니다. 인간의 존엄, 즉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대립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죠.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그럴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독일과 미국에서 상당히 유사한 하나의 저것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독일과 미국이 상당히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아주 재밌는 테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낙태예요. 예. 여러분 한번 낙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낙태는 어떤 가치와 어떤 가치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까? 태아의 생명과 또 뭐가 다른 가치로 뭐가 걸려 있습니까? 여성의 자유가 걸려 있죠. 그 똑같은 사안인데 이제 쭉 보시겠지만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론하고 미국 대법원이 내리는 결론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2012년에 한번 낙태에 관해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우리 헌법재판소는 좀 공동체 쪽에 좀 치중을 둬서 낙태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지금 요즘 또 뭐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선고를 또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때 다퉜던 사건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헌법재판소 이제 나오게 된 결정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죠. 자, 먼저 여러분 이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1973년에 있었던 이제 소위 로 사건이라는 건데 텍사스 그 주 법에서 여성의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낙태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낙태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임신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산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주정부에서 못하게 하지? 이런 거예요. 나는 독립된 인격체고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는 인격체인데 왜 내가 그 결정조차 왜 국가의 의무에 따라야 하지? 이제 그러면서 저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게 위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한 얘기는 낙태를 규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또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될 게 낙태는이 아니라 낙태 규제는이에요. 낙태 규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는 저 얘기 자체는 뭘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태아의 생명보다는 여성의 자유를 우선으로 보겠다는 거죠. 네. 저게 왜 저 얘기가 나왔느냐? 여성이 출산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여성의 진지한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고 그걸 국가가 제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해 보면 다소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정밀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낙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저건 완전히 임산부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부분적으로 낙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어떤 경우냐 임산부가 낙태를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낙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개월서부터 이제 9개월 임신 말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 때는 낙태 규제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시점에는 태아도 한 28주 정도 돼서 저 때는 태아도 독립된 생존력이 인정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때는 낙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임신 1개월부터 6개월 전까지는 사실상 통상적인 경우라면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비가일 씨는 같은 여성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사람마다 또 종교마다 예.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낙태도 잘못하면은 산모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제 태아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 성폭행이라든지 예.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태아라면 허용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냥 조심성이 없어서 예. 그렇게 생긴 거라면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태아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을 하게 된 과정을 좀 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예를 된다. 들어서 성폭행 예. 때문에 임신을 예, 해서 예. 아이가 예, 태어난다면 예. 평생 동안 그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생각을 아이를 보면서 그거 계속 영원히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엄마도 행복하지 않고 또 나중에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은 당연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후속 결정인데 거의 여러분 사실관계는 유사한 사건이었어요. 92년에 이제 미국에서 KC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저 때도 여러분 이제 일부 주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던 게 문제가 된 건데 그 당시 한 20년 동안 미국 여론에 조금 여러분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73년 아까 로 사건에서 여성의 자유만은 너무 절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태아의 생명 보호에 너무 이거는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여론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여러분 어땠냐면 약간 바뀌어요. 얘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그 태아가 독립된 생존력을 갖게 된 시점 이후에는 낙태 규제를 하는 게 정당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도.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여성의 전적인 자유로 맡겨놨는데 그 전에도 아주 부당한 낙태 규제가 아니라면 낙태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입장이 변화가 된 게 뭐냐면 태아가 독립된 생존력을 갖게 되기 이전에라도 태아를 보호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낙태 규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 결정에서 완전히 뭐 미국 대법원이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건 아닙니다. 요 결정에서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임신을 할 건가 말 건가, 출산을 할 건가 말 건가, 그거는 여전히 여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그 입장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은 태아의 생명보다는 미국의 경우에 여성의 이제 낙태권 저걸 이제 우선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75년에 이제 그 똑같이 유사한 사안이었는데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거는 태아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건 위헌이다. 아까 여러분 미국하고 확연히 뉘앙스가 다르죠. 아무리 임신 초기라 하더라도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낙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 74년 이제 독일 법률에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12주 이전의 낙태는 한다 하더라도 범죄 시는 하는데 굳이 형사 처벌은 안 했던 거예요. 12주 이후에는 당연히 낙태를 한다고 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고 12주를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런 결정의 근거가 나왔느냐? 바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근거가 저건데 독일 기본법 2조 2항 보면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저 얘기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 제가 헌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 생명권의 범위에 태아도 당연히 저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 여성의 출산의 자유, 그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말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 위에 여러분 단서가 있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이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저 두 가지 논거를 엮어서 여성의 자유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2차 낙태 판결 이제 9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저것도 여러분 사실관계는 비슷하고 결론도 유사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 너무 일방적으로 여성의 자유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랬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태아의 생명만을 우선시하는 거 저것도 좀 이상한 거다. 20여 년이 흐르면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약간 여러분 이제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형사처벌하기 전에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불러다가 상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 조치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여성의 자유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바로 형사처벌하지 말고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낙태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이상 그럼 여러분 국가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낙태를 했을 때 감옥에 간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제2차 낙태 판결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지 말고 출산을 하게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양육과 출산에 따르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을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하고 미국하고 이제 둘 다 이렇게 보셨는데 각각 국가의 첫 번째 판결은 다소 좀 극단적이었는데 두 번째 판결 쪽으로 오면서 조금씩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독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수정 후 14일서부터 태아도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태아도 인간이고 생명인 이상 태아도 인간 존엄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낙태는 임신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하면은 불법이고, 따라서 그 결과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격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 기준은 아직까지도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주, 23주 이전에 태아는 잠재적 생명체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병진 선생님 저 잠재적 생명체가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잠재적과 생명체를 분리하자면 예. 생명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예. 예. 그렇게 보이네요. 저게 말장난인데 법적으로 보면 저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 신랑은 신랑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저걸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그건 여성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보호가 무관하니까 여성이 낳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독일, 미국 얘기까지 다 봤는데 우리 헌법은 여러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던 조항이죠.
지난번에 무슨 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그랬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 났을 때도 그랬고 언론에서 헌법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조문입니다. 뭐 촛불 집회를 가면 뭐 저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뭐 지어 부르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여러분 요 조항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인간 존엄을 우선하는 것 같지만 그 네. 행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네.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라고 판단을 하면 예. 그게 자유국적이 올라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 본연으로서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예. 조금 그 존엄성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닐까요? 나름대로 아주 그 해석을 잘하셨는데 쭉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물리적 문법적으로 보면 뭐 인간 존엄, 행복, 추구 다 좋은 말들이죠. 존엄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이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없는 인간이 어떻게 존엄한가, 그죠? 국어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쭉 살펴봤지만 저 인간 존엄이라는 용어하고 행복 추구라는 용어는 그렇게 국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헌법 이념의 양대 헌법 이념을 사실 대표하는 용어들이에요. 인간 존엄은 공동체주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행복을 추구한다. 저건 개인주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건. 그럼 어떻게 저런 이상한 헌법이 나왔느냐? 헌정사를 보자면 1962년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쿠데타 이제 집권 세력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헌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저 인간 존엄이라는 말을 62년 헌법에 들여온 거예요. 참모들한테 물어봤겠죠. 전 세계 각국에서 뭐 헌법이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디냐? 그럼 독일 같은데요. 그럼 거기서 최고가 뭐냐? 그럼 저 인간 존엄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저 행복 추구라는 말 있죠. 저거 이제 미국 헌법에서 따온 거거든요. 저 행복 추구라는 말은 1980년 헌법에 들어왔어요. 1980년 헌법은 여러분 또 뭡니까? 12.12.5.17 이제 그거 해가지고 또 이제 독일 거는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그 다른 것도 뭐 멋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80년 헌법에 저것까지 들여와서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그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이쪽에 관심이 있는 이제 외국 비교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은 짬뽕이라고 놀려요. 저거는 같이 늘어놓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선택할 문제인데 좀 뭐냐 저거 이게 좀 비웃음을 많이 사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이상 저걸 뭐 어떻게 뭐 잘 활용을 해봐야죠. 이병진 선생님은 뭐 어떤 쪽에 더 끌리세요? 아까 덕원 씨한테 예. 처음에 저건 어느 쪽인 것 같냐고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되게 교묘하게 잘 써놨다. 그죠? 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대로 어쨌든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저걸 누릴 수 있으면 정말 땡큐인데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연예 계약서가 대형 기획사의 그 매뉴얼을 다 따라 하거든요. 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저게 그거랑 뭔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건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 뭐 보편적인 뭐 국민들의 의식 이런 거에 비추어서 저거는 하나 결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 헌법이라는 게 뚜렷한 자기의 색깔이 있어야지 저게 뭡니까 저게. 예. 좀 그런 유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모여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인간 존엄은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 이념이다. 그래서 인간 존엄을 다소 좀 우위에 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유교적인 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강하죠. 저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저는 좀 다소 대한민국 헌법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는데 재헌헌법이 나온 다음에 아까 그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은 한 번도 역대 헌법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 추정으로는 아까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그 영향 하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뭐 그건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헌법 조항 자체에 사회복지에 관한 얘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종합을 하자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행복 추구, 즉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주의적인 인간 존엄이 다소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이거는 여러분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그러시면 돼요. 헌법이 좋은 게 법률은 그게 안 되는데 법률은 딱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해석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면허 따실 때 도로교통법 보면 해석의 여지가 없죠. 딱딱 정해놓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헌법은 참 좋은 게 뭐냐면 답이 없어요. 굉장히 용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제 인간 존엄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인간 존엄을 우위에 두고 헌법 문제를 판단할 때 덕원 씨는 그 뭘 조심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예. 이게 정말 좀 명확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헌법 10조 같은 아까 예. 조항을 뭐 헌법재판소에서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죠. 그거는 이제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국민 투표까지 가서 국민 투표를 해서 과반이 찬성을 해야. 예. 아마 헌법 개정은 저희가 생존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아비가일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 존엄을 우선시했을 때 우리가 네. 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글쎄요, 권리라는 게 참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뭐 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마누라 등등등 우리라는 말이 네.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데 내 집, 내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만의 권리보다 우리 다 같이 살자. 공동체가 더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공동체. 됐어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 파라과이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파라과이는 상황이 어떤가요? 개인적인가요? 공동체? 파라과이는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네. 영향이 크죠. 네. 남미 지역이니까. 그죠? 이병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좀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예. 정말로 예.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도 인간 존엄은 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약간 좀 수동적이어서 뭔가 피해를 입어야 바꾸거나 예. 뭐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저는 오히려 미국의 사고 방식이나 현재 시스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은 자기 가치관대로 해석을 해서 그게 다수의 공감을 얻으면 그게 헌법 해석이 되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수용이 되면 그게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게 여러분 저게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저게 전체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는 분들마다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저게 좀 극단적으로 가면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지배를 하고 모든 영역에 간섭을 하고 왜 국가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당신들을 위해서야 이렇게 돼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한 3, 4년 됐나요? 그 전에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인간 존엄 우위론이 갖는 나름대로 요즘 그 함정과 한계 그런 걸 느꼈는데 헌법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긴 하지만 헌법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라는 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대하라는 거.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 존엄 우위론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돌봐야 되겠다. 당연히 그거는 요즘 사회에서는 있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국민이기 이전에 국민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대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주 뭐 많은 분들께서 진지한 모습으로 들으셨는데 이병준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네. 독일에 촬영을 하러 갔어요. 아. 슛돌이. 예, 아이들하고 그들의 부모하고 저희가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다른 곳에서 촬영이 좀 늦어져서 네. 그 버스에 한 4, 50명이 탔는데 이제 12시가 넘어서 도착을 하게 됐거든요. 거의. 근데 숙소를 정말로요. 200m 앞에 두고 버스 기사가 12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전원 다 하차를 시키고 예. 퇴근을 했어요. 예.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솔직히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왜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그랬는지 이게 법에서 약간 그랬고 그동안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게 오늘 충분히 이해가 갔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한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뭐 불러만 주시면 네. 뭐 얼마든지 뭐 달려가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 만족스러운 표정이신데 아비가일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쉬운 말로 여러 네. 가지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관심 있게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과 독일 헌법을 비교해 가면서 한국이랑도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마지막에 뭔가 확답이 올 줄 알았는데 열린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열린 상태로 마무리가 안 되면 저희가 다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덕원 씨는 오늘 함께한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우리 헌법이 두 가지 가치사에서 절충적인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배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좀 대충 생각하고 좀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상황이나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뭐 이 정도 반응이면 앞으로 저 몇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강승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의 힘은 전적으로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각 시민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 헌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열린국회 시민 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ne.